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남성과 여성의 언어 차이, 생각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어서 추천에 추천을 거듭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마치 자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이 그동안 답답했던 부분에 해답을 얻은 듯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남자와 여자의 차이일까? 그건 개인의 차이가 아닐까? 남자도 그런데 또 그런 건 여자도 그런데 라고요. 바로 이런 의문을 꼭 집어주는 뇌과학 책이 있습니다. 정말 남자 뇌와 여자 뇌가 다른 걸까? 편견 없는 뇌의 저자 지나 리포는 남성과 여성의 뇌의 차이란 파란 옷, 분홍 옷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요받는 사회적 틀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찰하는 것에 오염시키고 특정한 삶을 따르게 만든 원흉이 다름 아닌 편견에 빠진 뇌과학이었다라고 폭로합니다. 몇 해 전 뇌과학 시리즈 영상에서 저는 좌뇌와 우뇌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뇌량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도 당당하게 여성의 뇌량이 남성보다 더 두껍고 크다고 했어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처럼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 우리 사회의 여러 편견과 편향을 소통으로 극복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도는 좋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바탕에는 남자와 여자의 뇌가 서로 다르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여기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의 말이 있습니다. 비극 중에서도 생명의 성장을 저지하는 것만큼 비참한 비극은 없다. 또한 불공평 중에서도 내부에 있다고 잘못 인식되어 외부에서 부과된 한계에 의해 노력할 기회나 희망을 가질 기회조차 부정되는 것만큼 심각한 불공평은 없다. 이 책은 과거에는 종교나 관습에 의해서, 현대에는 과학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는 불공평한 인식, 특히 젠더 문제, 즉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잘못된 편견으로 강요받고 있는 제약이나 기회 박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틀을 깨고 우리 자신에 대해 또 뇌에 대해 재학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 왜 필요할까요? 18세기부터 시작된 뇌과학, 21세기 이전까지는 뇌는 마치 운명처럼 생물학적으로, 즉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뇌가소성이란 개념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받는 교육, 업무, 취미, 운동에 의해서 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유전자에 의해서 또는 호르몬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확정되어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업도 능력도 다르다라고 하는 편견은 왜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까? 편견 없는 뇌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끈질기게 올라오는 뇌 성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젠더화된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결국 젠더화된 뇌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젠더 문제는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남자아이, 부모, 교사, 기업, 대학, 사회 전체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책의 원제, The Gendered Brain, 젠더화된 뇌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요. 한국어판 제목, 편견 없는 뇌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부각하는 제목입니다. 부재, 유전적 차이를 뛰어넘는 뇌 성장의 비밀이란 문구는 우리 뇌가 유전적으로 확정되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 지나 리포는 영국 버밍엄에 있는 에스턴 대학 산하 에스턴 브레인 센터에서 인지신경과학을 연구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연구자입니다. 책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뇌과학 분야의 발전 과정에서 젠더화가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18세기 초기 뇌 연구가 시작될 때 연구자들이 세운 가설은 남녀의 유전적 차이처럼 뇌도 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찾고자 하는 연구 의도는 다분히 차별적이었습니다. 여자는 인간 진화에서 가장 하등한 형태를 대변하며 문명화된 성인 남자보다는 어린이와 야만인에 더 가깝다. 지금에서야 보면 충격이죠. 그러나 당시엔 문명화된 서구 백인 남성이 진화론적으로 더 앞서 있다고 하는 관점이 소위 지성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교육,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 너무 우스꽝스럽지만 당시에는 인기를 끌었던 골상학처럼 두개골의 모양이나 뇌 크기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이 마치 여성의 열등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던 거죠. 21세기에 이르러 EEG와 PET 그리고 fMRI까지 뇌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이런 인식이 바뀌기도 하고 또 기존 연구가 재검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뿌리 내린 사회적 편견, 연구자들의 관점이 그리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서문에서 이를 두더지 잡기에 비유했던 것이죠. 뇌의 구조적인 차이가 없으니 이젠 그 가설을 바꿔 호르몬의 차이가 뇌의 성차를 가져온다는 식으로 그 방식만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뇌 조직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이 남자의 뇌, 여자의 뇌라는 식으로 뇌의 주요 구조와 기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개 이런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힘드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합니다. 그런데 과연 생쥐처럼 사람도 같은 결과를 보일까요? 대중과학책 저자들은 심지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것조차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독자들은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죠. 엉터리 뇌과학, 가짜 심리학은 자기계발 서류의 책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고 저 또한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퍼지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1881년 보스턴 외곽 브루클라인에 사는 캐럴라인 캐너드는 한 여성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다윈의 저서를 근거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여성이 열등하다는 사실은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다라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설마 다윈이? 그래서 캐너드는 다윈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는 다윈의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가 출간된 지 한참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영향력 있는 당신의 견해와 권위로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다윈은 이런 답장을 했습니다. 저는 여성이 도덕적 자질의 면에서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분명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이 남성과 지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요. 이런 생물학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처럼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어린 자녀와 가정의 행복에 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다윈은 한편으로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진화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역할 차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역할 차이를 성별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앤젤러 사이니의 열등한 성에도 자세히 나오니 함께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자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할 때 어떤 의도, 편견, 결과에 대한 예상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기대한 바와 다를 때 그 실험은 서랍 속에 묻히는 경우도 있죠. 연구자들이 원했던 결과만 발표하고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을 출간 편향이라고 합니다. 서랍에 묻힌다고 해서 서랍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통계 분석에서 P값 잘라내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연구자의 가설이 유의미한지 아닌지 통계적으로 가늠하는 P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P값을 산출할 때 유리한 데이터만 넣고 불리한 데이터를 빼는 관행을 말합니다. 저자는 심리학,
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성차에 대한 연구를 재현했을 때 사실 그 결과가 달랐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이 네이처 편집자가 뽑은 2019년 최고의 책이었다고 해요. 네이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저명하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과학 학술지입니다. 네이처도 연구 윤리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질 거예요. 그 권위는 신뢰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동안 과학계의 오랜 젠더 문제, 윤리 문제를 해체해 가면서 편향과 편견을 걷어내려고 한 이 책의 가치를 네이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펑셔널 MRI, 줄여서 fMRI라고 부르는 이미지입니다. 뇌에서 어떤 특정 활동을 할 때 그 부위에 산소의 소비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혈류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개념이죠. 그것을 MRI 위에 이렇게 컬러풀한 색을 얹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저도 처음 이 이미지를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강력했어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부풀었죠. 뇌인지과학, 신경심리학에서 특히 fMRI의 활용도가 높은데요. 제가 예전에 고려대 심리학과 남기춘 교수님 팀에서 연구를 할 때 피실험자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fMRI 장비 안에 누워있는 것은 같지만 그 안에 누워있을 때 단어나 이미지 같은 특정 과제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뇌 혈류량을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얻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순간적이지만 혈류량의 변화는 대개 4초에서 6초 정도의 지연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완만합니다. 때문에 과제마다 간격도 중요하고 저도 그랬지만 피실험자가 실험 동안에 과제에만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든 환경입니다. 또 잠도 오고요. 이런 잡음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름다운 이미지가 주는 효과가 너무 강력했던 것 때문일까요? 뇌 영상 기술의 혁신은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뇌가소성처럼 우리가 뇌에 대해 더 폭넓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개념과 우리 사회의 젠더 문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뇌를 다룹니다. 초기 뇌 영상술은 특정 과제가 뇌 속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찾는 지도 탐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뇌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과제를 해결하느냐를 추적합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뇌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유아기가 지나면 뇌의 노선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고정불변하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뇌가 변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양육이나 교육, 환경, 경험이 우리 뇌와 얽혀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젠더화되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대표되는 다른 두 환경에 제한을 받고 또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우리의 뇌도 그렇게 젠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챗 GTP가 화제죠. 글도 쓰고 코딩도 하고 저도 몇몇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면서 장점도 단점도 느끼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빙과 챗 GTP가 테이 논란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야심차게 소개한 테이라는 챗봇이 있었는데요. 사용자의 욕설과 인종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학습하는 바람에 16시간 만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 미드저니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국인이란 내용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금방 얻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처음에는 중년 남성이라고 입력했을 때 백인 남성을 그려내더라고요. 딥러닝이든 확률이든 결국 알고리즘도 편견을 가진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원천적인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는 우리 인간 사회가 편견과 혐오가 산재해 있다는 말입니다. 챗 기반이든 이미지 기반이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이 생산한 결과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정말 이 점은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자는 우리 뇌가 마치 위성 항법 장치와 비슷하다고 비유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추론해서 대처하는 데 있어 사전 확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편견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길을 제대로 못 찾겠죠. 3부는 아이들의 뇌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비판합니다. 발달, development라는 용어가 붙은 발달 심리학, 언어 발달, 발달 인지 신경과학 등의 분야의 연구자들이 대중 매체에 많이 출연하고 있어서 용어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이 장은 아주 재미있게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아주 초기부터 사회에 참여해 규칙을 찾고 어른들을 모방하고 학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반응만 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전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기에 다시 한번 아주 역동적으로 뇌 연결이 재배선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변화하는 뇌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영유아기와 청소년기 이 두 번의 시기에 일어나니까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능력, 내 생각에 편향이 없는지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새롭게 생겨난 자아상과 사유의 경험이 무척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회적 규칙과 영향력 있는 주변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 성장에 대해선 지난 영상 중에 뇌 가소성을 다룬 2개의 영상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이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주변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환경이 그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해야 한다는 뜻이죠. 편향되고 억압된 환경을 주지 않도록 말이죠. 누군가가 너는 여자라서 잘 못할 거야, 너는 남자라서 못할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말인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 편향이 계속 반복될 때 나의 자아상뿐만 아니라 실제 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4부는 과학계의 젠더 문제와 그간에 논의된 성차의 쟁점들을 다룹니다. 얼마 전 SBS 집사부 일체에서 정재승 교수님이 퀴즈를 하나 냈어요. 이 사진들 속에 누가 물리학자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답변과 그 답변을 도출해낸 재미있는 이유가 오갔는데요. 이혜성 아나운서는 여성을 골랐어요. 그 이유가 물리학, 과학자라고 하면 언뜻 중년 백인 남성을 떠올릴 수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유일한 여성이 답이 아닐까라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이 사진의 모든 사람들이 물리학자였습니다. 또 반대로 물리학자가 아니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제한된 정보밖에 없는 상황,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과 판단을 내려야 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이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사고의 틀, 편견, 추론에 의지하고 그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보여주는 퀴즈였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논의하는 주요 쟁점은 19세기 이후 전개된 뇌과학 연구의 이념이 생물학적 성별로 구분되는 두 집단,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가 주도했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분류로 평균값만 따지는 연구들은 실제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잡음으로 취급하고 배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차이는 성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아주 미비한 차이를 유의미한, 지대한, 근본적이라는 말장난이죠. 일종의 말장난으로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제 뇌과학의 기술은 지문처럼 고유한 개별 뇌를 연구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성 이외의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 유연한 뇌이고 또 세상은 이런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때문에 뇌과학의 선두에 서서 대중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지신경과학자들의 연구 윤리, 책임감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독자들, 대중의 한 사람은 신문이나 광고를 볼 때 뇌과학, 뉴로 혹은 신경으로 시작하는 헤드라인에 유혹되지 않아야 되겠죠. 저는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인데 무심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사내 자식이 그러면 안 돼.
남자면 이래야지 라고요. 만약 제게 딸이 있었다면 여자애가 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면에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아들들을 대할 때는 남자가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학습된 버릇 같은 게 있나 봐요. 같은 말이라도 앞으로는 젠더 딱지를 떼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바라보고 자신을 관리하는데 젠더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나 리포는 이 책의 마무리를 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려줍니다. 물고기 1, 2가 헤엄을 치다 물고기 3을 만났어요. 물고기 1이 3에게 물이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3이 물이 좋네요 라고 답해요. 1과 2가 다시 한참 헤엄을 치다가 물고기 2가 물었습니다. 야, 물이 뭐야? 우린 이런 젠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고정관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비유였습니다. 저자는 이런 고정관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자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의 제목은 그냥 넘기지 마라. 우리는 젠더화된 물에서 헤엄친다 입니다. 요즘 다방면에서 탈학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시대의 전환점에는 그 이전 시대에 통용되었던 관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관념이 등장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전 제 인생에서 요즘 몇 해가 제일 빠르게 가장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 리폰의 편견 없는 뇌를 읽으시면서 뇌과학 분야의 이해도 새롭게 하고 또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나의 생각들, 혹 그것이 편견이 아니었는지 비춰보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뇌, 지나 리폰.